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니, 가르치라는 운동은 안 가르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2. 세계 1위 산유국의 꿈. 3. 중국 박살내는 한국의 초국가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태권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이유는 태권도라는 무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도 큰 매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인생이 바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칸소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올리버의 엄마 클로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살림이 조금 나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올리버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너무도 가난해서 아칸소에서도 몹시 낙후된 동네에서 살았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결국 저는 혼자 올리버를 키워야만 했는데요. 저는 주말 없이 매일 일만 해야 했고 기본 2잡에 가끔은 3잡까지 하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슬럼가에서 싱글맘으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이웃들은 남편이 없는 저와 어린 아들을 무시했고 그럴수록 올리버는 점점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학교만 다녀오면 옷은 늘 진흙투성이에 몸에는 상처가 가득한 채로 오는 날이 잦았는데요. 저는 올리버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죠. 엄마, 애들이 제가 아빠가 없다고 괴롭혀요. 저 학교 안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올리버는 아버지도 없고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늘 동네 친구들이나 학급 아이들에게 맞고 다녔던 것이죠. 저는 엄마로서 올리버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 너무도 미안했고 올리버를 위해 무술학원에 등록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낙후된 저희 마을에는 변변한 체육도장 하나 없었고 선택지는 몹시 좁았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쿵우 도장과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태권도장뿐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한국 문화가 몹시 유명하고 미국 전역에 태권도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는 몹시 생소한 무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도 제키 챈이나 브루스 리 같은 중국 무술 배우를 좋아해서 쿵우를 배우고 싶어 했죠. 따라서 저희는 먼저 쿵우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쿵우 도장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일단 관장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전날 과음을 했는지 술 냄새가 엄청나게 풍겨오더군요. 그리고 그는 수업에도 관심이 없는지 쿵우를 배우러 온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표정도 어둡고 분위기도 삭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저희 형편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신 제키 챈을 외치며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올리버를 데리고 도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올리버는 쿵우가 배우고 싶었는지 연신 표정을 구기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지 않다며 떼를 쓰더군요. 저 또한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배우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태권도 관장만 만나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태권도 관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태권도 관장은 중국인 쿵우 관장과는 달리 영어에 굉장히 능통했으며 아이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제가 상담실로 가는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은 한국인 관장에게 엉겨붙으며 호감을 표하더군요. 태권도 관장은 아이를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지 여유롭게 아이들을 돌봤으며 그렇게 저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태권도 도장에서는 체육도 가르치지만 예의와 부모 공경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무술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단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술 도장에서 아미의 인성 교육까지 함께 해준다는 점에서 몹시 흥미가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도 되더군요. 태권도장의 아이들은 쿵우 도장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몹시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고 자칫 소심한 올리버가 이런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도장에 모는 아이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조용하고 소심했답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미의 적응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태권도가 올리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장난감과 만화책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올리버를 보니 올리버도 태권도장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저는 올리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올리버, 태권도장이 마음에 드니? 올리버는 태권도장에 마음에 들긴 했지만 아직 쿵우 도장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올리버와 태권도를 3달만 배우고 마음에 안 들면 쿵우 도장에 등록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채 올리버를 태권도장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관장은 뜬금없이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더군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원래 한국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하원을 책임져 주거든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올리버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쿵우 도장의 반값인 무척이나 저렴한 레슨비를 내고도 아이의 하원까지 책임져 주다니. 이 한국인 관장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돈으로 보지 않는구나 싶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리버는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한국인 관장의 교육 방식을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이에게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심한 올리버는 그날 돈이 없어서 쿠무 학원에 등록하지 못했던 사실이 너무 속상했는지 저와는 말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태권도장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아이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출근 전에 아이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올리버가 입을 열더군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엄마. 제가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 올리버는 태권도장에서 배웠다면서 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인사부터 하고 어른이 먼저 포크를 들기 전에는 음식에 먼저 손대지 않는 게 예의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삶이 바빠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못 시켜줬는데 저 대신 아이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잘 가르쳐준 한국인 관장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잘 따라와준 올리버가 너무도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를 마친 후 출근하려고 하자 올리버는 쪼르르 나오더니 잘 다녀오세요. 엄마. 라고 말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출근했고 출근길 내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올리버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이 그날 태권도장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어댔고 제게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며 자랑했죠.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올리버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매일 혼자서 조용히 놀고만 있던 예전의 올리버와 비교한다면 올리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 외에도 왜소했던 올리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인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어디서 배웠는지 가끔은 한국어를 쓰기도 하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리버가 태권도를 배운 이래로 아이는 더 이상 옷을 더럽혀오지도 않았고 상처투성인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올리버가 평소에 자신을 때리며 괴롭혔던 아이가 쿵우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자신에게 쓰며 괴롭히려고 하자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고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로 혼을 내줬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했고 역시 태권도장에 등록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처음 태권도장에서 봤던 아이들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고 전과는 달리 친구도 몹시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그동안 올리버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태권도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한국인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태권도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아이들과 관장님은 한자리에 모여서 비빔밥이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고 있었고 관장님의 아내분은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장님과의 마지막 상담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마터부터 그거요? 원래 한국의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 식사까지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가난했던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늘 태권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관장님은 그런 저와 다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밥도 챙겨주시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제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올리버가 날이 갈수록 살이 붓고 건강해진 이유도 뜬금없이 한국어를 공부했던 이유도 바로 한국인 관장님의 호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올리버를 대신해 관장님은 기꺼이 올리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올리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관장님의 교육 덕분에 이 동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물 딜러 등의 불법적인 일에 몸담게 되는 것과는 달리 태권도를 동해 양질의 인성교육을 받은 올리버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태권도장에서 배운 한국어 덕에 한국어 특기생으로 한국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올리버를 마음 놓고 태권도장에 맡길 수 있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전히 저렴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된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었죠.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올리버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쳐 보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한류의 바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태권도는 그야말로 저희 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중국인 쿵우 관장은 매번 만취한 채로 수업을 하며 아이들을 때리며 학대했고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며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불법 보조식품을 판매하다가 그만 단체 소송에 걸려서 얼마 안 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결정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갈랐던 것이죠.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여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사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여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여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여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여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여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여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여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여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 도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대다수의 매체도 2023년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은 단순한 방산 수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전략 구심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략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중국을 믿었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패권주의의 상징 1대1로인데요. 1대1로는 최초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겉으로만 봤을 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초대규모 경제벨트였는데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대1로의 처참한 실체는 중국의 국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스리랑카인데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스리랑카는 경제학자들이 신흥국, 중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 2022년 5월 급작스레 국가부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디폴트 선언 당시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무려 500억 달러, 한화 약 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이와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고작 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외 부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수입원이 박살난 스리랑카는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되려 스리랑카가 망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콜롬보 항구, 마탈라 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1대1로의 가면을 쓰고 개도국의 대규모 사업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 결정타를 날리는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외에도 우간다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 2억 달러를 빌렸다가 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몰디브는 국가 전체 GDP가 40억 달러에 불과함에도 1대1로 관련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가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1대1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이고 갚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빌려간 나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1대1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도국에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긍정적인 외교 관계를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1대1로를 거절했다가 척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관을 제공한 나라에 공사들 진행하는 인부와 기술진, 공사 감독 회사 그리고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강매했습니다. 중국에 빌린 돈이 중국 건설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호구 잡기 수법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OECD/LH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의 평균 이율 1%보다 훨씬 높은 4%대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9%의 이자를 지불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출 조건도 따지 않고 금액도 대규모로 빌려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억지 조항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스케일만 국제적일 뿐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와 똑같은 행태인데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1대1로를 나라 사냥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1대1로의 해양 노선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쪼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인데요.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 전략적 의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중국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속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1대1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군사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퇴출과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의 18% 한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로 자유진영 세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값으로 한국 무기 체계의 장막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마저 상당히 합리적이니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싼 가격에 홀려서 중국 무기를 기용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함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의 호위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의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애초에 충동구매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차크리 나루에벳함을 도입한 데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함재 기능커녕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산 호위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국이 운용 중인 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태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안에 고마움까지 느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3,000톤급이랍시고 보내온 호위함의 무장은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기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무장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딱 중국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53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5억 원을 스웨덴에 지불하며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무장, 함재기 모두 부족했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은 제대로 된 호위함조차 없이 왕실 행사용 이벤트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의 이를 갈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견제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구심점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인데요. 특히 최근 마지막 퍼즐이었던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FA-50 락 2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블락 20은 공중 전용 AIM-20과 공대지 공격을 위한 합동직격탄 JDAM AGM-65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KGGB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동급 경공격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4.5 세대기와 정면 대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말레이시아는 2차 사업에서도 FA-50 락 20 18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이 FA-50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3국이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적에 맞서기 위해선 임시동맹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1대1로의 허리를 제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유일한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보전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이쿼드의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 CSP로 격상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CSP는 아세안 2권역의 국가와 맺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활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